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이 이야기를 쓰기까지 오래 걸렸죠.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전 어려서 부모님의 권유로 성악을 전공했어요. 예중, 예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성악과에 입학하였죠. 하지만 앞날이 창창하던 대학 시절,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죠.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인 날이었습니다. 놀랄 겨를도 없었고 그저 슬픔을 달랠 수밖에 없었죠. 하나뿐인 엄마가 쓰러지지 않게 옆에서 최대한 보필하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현미 아빠.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요? 나는 어쩌라고, 응? 안 그래? 엄마, 기운내. 내가 있잖아. 이렇게 울면 아빠가 마음 편하겠어? 조금 수술러 보자. 어? 엄마, 그만 울어. 불쌍한 우리 딸.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아빠 없는 애가 될 수 있다니, 어? 아니, 이건 아닐 거야, 정말. 아니야. 그렇게 세상에 엄마와 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은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저희는 이사도 가야 했어요. 그리고 전 대학도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돈이 많이 드는 성악은 할 수 없었거든요. 대신 보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컬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다행히 같은 과 선배가 저를 좋게 봐준 덕분에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슬프지만 전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엄마를 잘 모시기 위해서라도 전 열심히 일을 해야 했어요. 엄마도 참 슬퍼하셨지만 그래도 이겨내셨고 시간이 흘렀죠. 그렇게 몇 년은 일을 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았을 때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봤을 때 정말 귀하고 부티가 나더라고요. 직업은 수의사였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연애를 했고 결혼을 준비해 나가게 되었어요. 문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완강히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 엄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참 그 남자가 좋더라고요. 너 그렇게 남자가 반대하는 집에 시집가면 고달픈 거야. 네가 제대로 대학만 졸업했어도 이 꼴은 안 당할 텐데. 아휴, 이럴 때 네 아빠가 참 원망스럽다. 딸 하나라도 있는 거 번듯하게 시집 보낼 정도만 해놓고 떠나지. 귀한 딸 힘든 걸 보기 싫어. 엄마, 나 이현미야. 걱정 마. 그리고 시댁에서 처음엔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라도 살다 보면 괜찮을 거야. 안 그래? 무엇보다 지금 이 사람도 참 믿음직스럽고 잘 살게.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걱정 말고 나 잘 살기만을 바래줘. 어? 걱정 말고. 살다가 혹시라도 힘들면 그냥 괜찮으니까 언제든 돌아와. 알겠지? 엄마는 다 괜찮아. 시엄마 아주 표정도 대단하던데. 엄마가 매우 걱정하셨지만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결혼식에서 시어머니는 신부 대기실에 한 번도 들어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전 결혼식 사진 중 시어머니와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답니다. 그 정도로 절 매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호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된 것이죠. 처음엔 남편이 저를 많이 두둔해줬고 제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살기 괜찮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언젠간 돌아설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고 버텼죠. 당연히 귀하게 키운 아들, 아까운 건 사실이니까요. 예술했다는 애가
감각도 없고 보니? 뭐 성악했다고? 그럼 뭐하니? 대학도 못 나왔는데 내가 내 친구들 만나면 네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시연이 수의사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기껏 고졸이랑 결혼을 시키다니. 아유 분통해. 대학은 정말 형편상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픈 구석 찔러가면서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부탁드려요. 엄마, 그 얘기 좀 그만해요. 뭐 수의사도 별거 아니지. 그래도 현미 보컬 학원 쪽에선 굉장히 실력 있는 선생님이야. 기성 가수들도 많이 레슨 받으러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무시하지 마, 엄마. 그러니까 그냥 현미 좀 예쁘게 봐줘요. 예쁘게 보긴 제가 뭐 볼 게 있다고? 우리 집 개만도 못하지. 우리 쫑이 봐라. 얼마나 귀엽고 말도 잘 듣니? 내가 개만도 못한 며느리 드릴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아유, 우리 쫑이 이리 와봐. 이쁜 쫑이. 아유, 이쁘다 이뻐. 가수라고 해봤자 딴 딸 아니니? 걔네들이 레슨 받으러 오는 게 뭐가 그리 대수야? 어디 수의사한테 갖다 댔냐? 아유. 시어머니는 늘 제게 개만도 못하다고 하셨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죠. 개를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늘 개가 우선이었고 절 홀대하셨어요. 하지만 아마 제가 기대에 충족되는 며느리였다면 그렇게 개와 비교하지도 않았을 테죠. 속상했어요. 그리고 제 자존감은 말할 것도 없이 하락해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어머니, 저 이제 출근해 볼게요. 쫑이 밥도 줬고 물도 다 갈아줬어요. 오늘은 레슨이 좀 늦어져서 아마 늦을 것 같아요. 뭐? 쫑이 밥에 영양제 뿌려놨니? 에휴, 이런 거라도 네가 제대로 해야지. 안 그래? 네가 이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도우미 아줌마 있지. 잘난 남편 만났지. 걔라도 잘 보필해라. 알겠어? 그리고 그깟 레슨 딴 따라 하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딴 따라라뇨, 어머니. 요새 보컬 쪽도 굉장히 전문적이라고요. 그리고 전 걔를 보필하러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주 배운 거 없다기로써니 이젠 아주 날 잡아먹겠다. 쫑아, 물어버려 확 그냥. 말이 안 통해. 전 너무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합가 권유로 합가를 하게 되었지만 사는 내내 정말 감옥 같았어요. 늘 개수발을 들게 하셨고 전 이 집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니 개수발을 적극적으로 들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참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와 친해지고 싶었어요. 남편의 와이프로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축가 제의가 하나 왔습니다. 종종 지인들의 축가를 불러주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아는 분의 적극적인 섭외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는 것만큼은 너무 좋았어요. 성악가를 꿈꾸기도 해서 남 앞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걸 좋아했거든요. 내가 우리 현미 씨 추천했잖아. 깨꼬리 같은 목소리. 그 집이 좀 대단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축하는 지인들만 맡아봐서 해봤는데 이렇게 소개받고 하는 거니 더 떨리네요. 준비 잘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유, 현미 씨라면 아무 걱정 없지. 다들 이 업계에서 소개해달라고 난리야. 내가 며느리만 일찍 안 봤어도 우리 며느리로 찜하는 건데. 에이,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여하튼 축가 준비 잘해볼게요.
그리고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게 봐주신 거니까. 그렇게 축가를 하기로 하고 연습을 했죠. 그리고 그 결혼식에 축가를 가서 축가를 부르고 난 뒤였어요. 그 하객 중에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뒤를 획 돌아보셨고, 시어머니 옆에 계시던 저를 알아봤던 지인분이 말씀을 꺼내더라고요. 절 알아보시는 것 같길래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 쪽에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어머, 저거 시연이 저 아니야? 며느리 같은데? 그때 내가 결혼식장에서 보고 인상 깊어서 기억나, 저 얼굴. 아니야? 맞는 것 같네. 아니, 제가 왜 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 아니, 뭐, 친구인가? 원래 제가 좀 부탁을 거절 못하는 편이기도 해. 오늘 축가 불러준다고 한 친구가 오늘 저 친부인가 본다. 여기서 다 만나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결혼식 오시는 게 여기셨어요? 그럼 같이 올 걸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시연이 저 맞지? 긴가민가 했네. 아니, 노래 너무 잘 부르더라. 너무 예뻤어. 어쩜 신부보다 예쁘면 돼? 내가 딱 눈썰미가 있지. 결혼식에서 한 번 봤는데 기억이 나지 뭐야. 아유, 너는 참 며느리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한다니. 시어머니 지인이 그렇게 반갑게 맞아줬던 것도 잠시, 시어머니는 빨리 가야 한다며 제 팔을 잡고 결혼식장을 나가시더라고요. 전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식장을 빠져나갔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밖에 나와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소리를 지른 이유는 본인의 체면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에서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냥 기가 차더라고요. 아유, 이게 웬 망신이야? 너 축가 부르고 다니니? 아니, 여기가 어떤 결혼식인데 다 내 친구들 오는 자리라고. 네가 이런 데 와서 노래나 부르는 딴따라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내 친구들은 다 너 성악가인 줄 아는데 아유, 창피해 정말. 네? 성악가련요. 성악을 전공한 건 맞지만 어머니, 그동안 절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신 거예요? 아니, 보컬 레슨이 뭐가 어때서? 시끄러. 내가 그런 딴따라 며느리로 맞이하려고 우리 시연이 그렇게 키운 줄 알아? 아우, 진짜 창피해 아주. 이제 내 친구들한테 소문 다 났을 거야. 넌 어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알아? 아빠도 없어, 대학도 안 나와, 집도 가난해, 딴따라야. 도대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아주 시연이가 뭐에 미쳐서 너랑 결혼을 했는지 지금이라도 당장 엎어버리고 싶어 아주. 아유, 진짜 분통스러워. 얼굴 화끈해서 정말 기가 막혀.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이것도 제 직업이고 전 축가 부르는 거 전혀 창피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강아지 챙겨주고 저보고 집에서 쓸모없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참으려고 했지만 오늘 하신 말씀은 정말 선을 넘으시네요. 저도 돌아가신 아빠랑 엄마가 귀하게 키워준 딸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존재 자체가 잘못이지. 오늘 내가 겪은 수치에 비하면 이런 막말은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어? 아유, 꼴시려 정말. 그 길로 시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혼자 가버렸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멍하기도 하고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도대체 슈가를 부르는 게 왜 잘못이고 어머님께 창피한 일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길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쫑이를 목욕시키라며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방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그런 존재였죠. 또 어디 들렸다 왔나 보지?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쫑이나 목욕시켜놔. 네가 할 일은 그것뿐이다. 말도 섞기 싫으니. 제가 이렇다 할 대답도 없이 어머님이 문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전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과는 반대로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 보는 화에 저도 당황스러웠죠. 아니, 뭐하러 축가를 하러 다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싶냐? 엄마가 당연히 싫어하지. 가뜩이나 널 안 좋게 보시는데 내가 그럼 가운데서 뭐가 돼? 나도 너 축가 부르고 다니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뭐? 자기 지금 나한테 그게 할 말이야? 어이없다. 자기도 그런 마음속에서는 내가 조금이라도 창피하다고 생각한 거야? 창피가 아니라 그냥 고상하게 있을 수는 없냐는 거지. 너 보컬 레슨하고 이러는 거 아무 말 안 해. 근데 나서거나 이런 건 하지 마. 엄마가 진짜 싫어하셔. 그리고 쫑이한테 잘하고. 엄마 쫑이라면 끔찍한 거 알잖아. 그럼 반이라도 먹고 들어갈 거야. 내가 이 집에 개보러 시집 왔어? 도대체 나랑 결혼을 왜 한 거야? 자기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안 했어. 알아? 아, 왜 이렇게 발끈이야? 아휴, 피곤하다. 엄마랑 너 사이에 지쳐. 어른들 말이 딱 맞아. 반대하는 결혼했더니 참 피곤하다.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고 있는 말투였거든요. 저 역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길이었다면 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정말 모든 게 자책감이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왜 이렇게 보고 싶던지 제가 주저앉아 울고 있자 남편은 그제야 미안한지 달래주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아, 미안해. 울지 마. 내가 말실수했어. 엄마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나도 갑자기 욱해가지고 미안해 정말.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 정말 내가 이 집에서 누굴 믿어야 해? 어머님도 그렇게 보는데 당신마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남편과 화해를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 이 상처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어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것도 모자라 매번 친정에서 배운 거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기 일쑤였거든요. 정말 힘들어진 나날들이었죠. 저 역시 지지 않으려 했지만 외로워져 갔어요. 난 목표가 너랑 시연이 이혼시키는 거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아직도 우리 시연이 나가면 어디 가서 소개해달라고 줄 섰어. 알아? 네가 꼬이지만 않았어도 호적은 깨끗할 텐데. 네가 할 일은 그냥 계집사. 그 이상도 아니야. 제가 왜 개 집사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 못해요, 어머니. 그리고 시연 씨와 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어머님이 되셔서 아들의 이혼을 바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어머님. 누가 너 같은 애랑 결혼할 줄 알았냐고.
아직도 너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 너 우리 쫑이한테 화풀이라도 하는 거 아니니? 아주 쫑이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 알겠어? 너보다 귀한 애야. 넌 걔만도 못한 애고. 그러니까 잠자코 내 말이나 따르다 조용히 윤하고 나가면 그만이야. 알겠어? 시연이가 질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나가 떨어져. 알겠니? 아니요. 전 이혼 못해요. 누구 좋으라고요? 저랑 시연씨 문제 없고 어머니 하나가 문제라면 저희가 분가하면 그만이에요. 어머님은 일부러 나가 떨어지라는 식으로 저에게 늘 아픈 말만 되풀이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가 악물어지더라고요. 남편과 더 잘 지내야겠다는 마음 말이에요. 절대 시어머니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죠.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지쳐가던 남편, 점점 저에게 뭐라고 하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변해가더라고요. 네가 엄마 좀 잘 맞춰두려라. 나 진짜 퇴근하고 올 때마다 엄마 뭐라고 하는 소리 듣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알겠어? 아, 내가 괜히 그래? 어머님이 날 얼마나 쥐잡듯이 잡는지 알면서 지금 나한테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원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알잖아. 좀 알면 더 딸처럼 굴란 말이야. 그러면 엄마가 덜 하시겠지. 엄마 강아지 그렇게 예뻐하는 분인데 인정이 없겠냐? 네가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래. 네가 좀만 더 잘하면 곁을 내주실 거야. 알겠지? 남편은 저에게 오히려 더 잘하란 식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왜 결혼을 했나 싶은 생각과 함께 이런 취급을 받으려 결혼한 건 아닌데 라는 생각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그냥 이혼해주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었기에 전 변호사를 찾아가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 참나. 정신적 피해 보상? 니까짓 게 지금 나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원해? 아, 그래. 우리 아들이랑 이혼만 해준다면 돈이라도 지어주고도 이혼시키지. 나가 떨어져줘서 고맙다 아주. 애초에 돈을 노리고 결혼을 한 거겠지. 안 그러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아줌마. 원하는 대로 돼서 참 좋으시겠어요? 잘 살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귀한 아드님 좋은데 장가 보내시고 두 발 뻗고 주무세요. 과연 그 인성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올 수나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해방이다 나도 이제. 전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남편은 그제야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 후회가 됐는지 전화가 와 분가를 하자고 하며 이혼을 말렸어요. 하지만 때는 늦었죠. 전 너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이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내가 미안해 정말. 다 내 잘못이다. 우리 분가하자. 내가 너무 네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어. 안 그래? 미안해 정말. 이제 와서? 됐어. 이미 끝난 일이야. 진작 잘하지 그랬니? 이제 네 전화 받는 것도 싫으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 더 이상 네 그림자도 볼 일 없었으면 해. 전 그렇게 새 인생을 살 준비를 했어요. 오히려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니 더 에너지가 샘솟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생활을 3년 정도는 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찌들어 있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전 본격적으로 제 일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레슨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축하팀을 만들어서 결혼식이나 행사에 축하 공연을 하는 팀을 만들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승승장구였죠.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니까 제 일이 더 잘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축가팀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공연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수입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니 다시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늦은 나이였지만 실용음악과에 진학하고 졸업을 하였고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돈을 벌면서 대학원까지 다니느라 몸이 2개라도 모자랐지만 오히려 바쁘게 살다 보니 제 어두운 과거도 잊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전 강단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시간제 강사이지만 교수를 꿈꾸며 말이죠. 보컬 레슨을 하다 보니 남들 가르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을 때 축가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날은 저녁 결혼식이었고 아침 점심 축가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바쁜 날이었죠. 하루 3탕 뛰는 것이 바빴지만 저희 축가팀으로 들어온 것이었기 때문에 주저앉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축가를 마치고 부랴부랴 저녁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 결혼식 신랑을 보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제 전남편이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신부 측 부모님을 보자마자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점심에도 뵌 분들이라고요. 지금이 3번째였죠.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색이 안 좋으셔서.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해야지, 프로처럼. 걱정해줘서 고마워. 우리 오늘도 잘해보자. 선생님, 너무 안 좋으시면 그냥 들어가 보시는 게 동은이가 대신 부르면 돼요. 그러다 쓰러지실까봐 걱정돼요. 괜찮아. 그냥 좀 그럴 일이 있어서 그래. 난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맞춰보자. 우리 이 부분에서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걱정하는 팀원을 뒤로하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결혼식 로비에서 신부의 친정 부모님을 보고 확신했어요. 축가 대기실에서 있을 때 그분들에게 돈봉투를 주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전 남편 와이프도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오히려 시어머니가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맞닥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시곤 또다시 악담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참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가 여긴 웬일이냐? 또 그놈의 돈 안 되는 노래하러 다니는 거냐? 아유, 오늘 그 축가 한다는 게 너야? 기막혀. 어디서 뭐하고 사나 가끔은 궁금했는데 여전하구나. 품위 없이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노래나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 덕분에 고맙다. 네가 나가 떨어져준 덕분에 아주 좋은 애 만났어. 우리 시연이 네 집과는 상대도 안 되는 집안이지.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있는데 웃기더라고요. 자기 며느리가 부모 대행까지 시킬 정도로 구린 게 많다는 걸 절대적으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렇게 절 보고 모욕하는 전시모에게 전 한마디 던졌죠. 아주 웃기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저랑은 비교도 안 돼서 저기 친정부모님이 하루에 결혼식 3탕을 뛰실까? 결혼식 3탕 뛰는 집안이라 좋겠네. 안 그래요? 아니, 며느리에 대해 잘 알아보고는 한 거예요? 아주 깐깐한 아줌마가 뭐에 홀리셨나?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세탕이라니? 무슨 뜻이냐고? 이게 어디 남의 행사장에서 초를 쳐? 그건 알아서 알아보셔야지. 떡밥 던져줬으면 회수는 그쪽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축하해요. 노래는 열성을 다해 부를게요. 돈값은 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부잣집에서 일당을 너무 적게 넣으셨더라. 여하튼 알아서 알아보는 걸로. 전 그 길로 축가 대기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식도 시작하기 전에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부 머리채를 잡고 있었죠.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알고 보니 그 신부는 제 예상대로 부모 대행을 썼던 게 맞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신부 대기실로 향했고 부모님에 대해 캐물었다고 합니다. 황당한 신부는 그제야 울면서 대답을 했다고 해요. 바른 대로 얘기 못해? 저 너네 엄마 아빠 진짜 엄마 아빠 맞아? 너 여기서 나 속일 생각하지 마라. 맞으면 그냥 맞는다고만 얘기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부모가 아니냐뇨. 저 너무 황당스러워서 지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맞으면 맞는다고만 얘기하면 된다니까. 뭘 그리 말이 많아, 어? 너네 부모 맞냐고. 확실하게 너네 부모야? 어머님, 결혼식 끝나고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지금은 식장이니까 좀 고정하세요. 네? 시어머니의 그 불같은 성격에 식장이고 나발이고 없었죠. 그리고 바로 신부의 머리채를 잡고 본인을 속였다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기 바빴지만 이미 화가 난 시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죠. 모든 하객들은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고 신부는 실토를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부는 남편이 룸사롱에서 만난 아가씨였어요. 남편은 그 불같은 어머님 성격을 알고 모든 걸 둘이 짜고 속였더라고요. 얼마나 적급이던지 남편도 자기 어머니 눈에 맞추기 위해 이제 별행동을 다 하더라고요. 전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오빠 말 좀 해봐, 어? 머리채 좀 놔주세요. 얼른요, 아파요. 엄마, 이거 좀 놓고 얘기해요. 보는 눈이 많아요, 네? 엄마 그 성질에 웬만한 아가씨가 눈에 차시겠어요? 제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뭐야? 그렇다고 급도 안 되는 날 들이밀어? 의사 집안이라며? 그럼 이 사람들도 다 가짜 사돈이었단 말이야? 얼른 말하지 못해? 어머니 아들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당신이 좀 말해봐. 아니, 오빠, 지금 내 꼴 안 보여? 기막혀. 이거 놓고 말해요. 엄마, 진정해요. 지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차차 말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좀 놓고 얘기해요, 제발. 전 이 상황을 보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절 마음에 안 들어서 난리를 치더니 결국 얻은 게 룸사롱 아가씨를 며느리로 두다니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전 웃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니 남편도 어안이 벙벙해서 망연자실한 느낌이었고요.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망신이 또 있나 싶더라고요. 우습더라고요. 몰락이 이렇게 쉬었다니 말이에요. 너무 좋네요, 그림이. 아니, 아줌마, 겨우 룸사롱 아가씨 며느리 얻으려고 절 그렇게 대한 거예요? 웃기네요.
그리고 당신도 참 수준 알만하다. 아니, 겨우 고른 여자가 이런 여자야? 아니, 참 잘 어울려. 자기 집안에. 딱이다, 아주. 어머님이랑 수준도 잘 맞는 것 같고 잘 어울려. 내가 축하가 좀 늦었지? 재혼 축하해. 잘 살길 바랄게. 이번엔 제발. 아주머니도 축하드려요. 제가 비아냥거리자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의 머리를 잡다가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어쩔 줄 모르는 기세였죠. 그걸 보자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내쫓은 결과가 이런 거였다니 참 인과응보였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의 힘든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꼴을 다 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아니, 현미야. 아니,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리고 오랜만이다. 아, 재호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하도 재촉을 하시니까, 그냥 아무나 붙잡은 거였어.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나중에 좀 만나서 얘기 좀 할래? 너한테 못한 얘기도 있고. 나한테 할 얘기가 아직 남았니? 뭘? 난 없어. 그리고 너네 엄마나 잘 챙겨. 저렇게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어쩌니? 결혼식은 파투 난 것 같고. 너한테 이런 걸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미안하다. 아니, 우리 어디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남편은 아직까지 저한테 할 말이 남았다며 그 와중에 얘기 좀 하자고 했고,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더니 저에게 갑자기 애원을 하더라고요. 예, 나랑 얘기 좀 하자. 아니, 이 꼴 봤으니까 너도 알 거 아니야. 아휴, 아니, 우리 시연이가 이런 애랑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내가 한 과언은 있고 다시 한번 시연이랑 얘기 좀 잘 나눠봐. 어? 이제 2판 4판인데 내가 뭘 더 바래? 아, 이제 와서? 왜? 룸사롱 며느리 드릴 바엔 딴따라 며느리가 나은가 보지? 됐어요, 아줌마. 일 없네. 그냥 본인 죄 속죄하며 살아. 남을 그렇게 짓밟더니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랑 어울리는 며느리인데 뭐가 싫으실까? 잘 살아봐요. 그럼 이만. 전 그 길로 밖을 향해 나갔어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와 남편은 저보고 얘기 좀 더 하자고 했지만 모든 걸 다 뿌리쳤죠.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정말 통쾌했습니다. 가장 큰 복수를 한 것 같았거든요. 욕심의 몰락이라고나 할까요? 전 남편 또한 참 어지간하더라고요. 하다하다 룸사롱 아가씨랑 결혼을 하려고 하다니. 그것도 본인의 엄마를 속이면서까지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던 거죠. 전 이혼 후 참 잘 풀렸고 제 인생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점점 몰락해가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정말 제 인생의 통쾌한 한방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제 보컬 학원을 찾아왔어요. 이혼 후 단 한 번도 오지 않던 사람이 오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에요. 아, 그때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너 없어서 좀 허전했어. 그리고 현타도 많이 왔고, 널 지키지 못했다는. 그래서 좀 그랬던 거야. 나 다 정리했어, 그 여자도. 그리고 엄마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계셔. 네가 어떤 앤지 우리가 얼마나 너에 대해 몰랐던 것 같더라고. 미안해.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서 왔어.
어떻게 안 될까? 우리 서로 많이 좋아했잖아. 착각하지 마. 너랑 끝낸 지 오래야. 너희 모자 밑바닥까지 보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없어. 그리고 내 새로운 삶 방해하지 말아줄래?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 모자 잘 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알겠어? 다신 찾아오지 마. 전 남편은 제 말에 망연자실해했고 더 이상 잡지 않았죠. 참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아예 모든 소식이 끊겼어요.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제 삶에 참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어요. 오히려 이혼 후 모든 걸 개척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죠. 처음엔 이혼 후 모든 게 괴로웠고 결혼 생활 내내 실패했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미치도록 미웠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모든 거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의 경험으로 오히려 더 나은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직접 경험해 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온몸이 진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수전증 마냥 키보드 위에 올려놓은 손이 떨려오고 있는 중이지만 용기 내서 현재 제 상황에 대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시댁 식구들과 전혀 문제되는 건 없었고 완만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오던 제 삶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날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부터였어요. 하버드 출신의 외국에서 꽤 이름 있는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국내로 들어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라며 상당히 능력이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냈었죠. 아주버님의 나이가 저와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편이라 상당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였지만 그래도 좋은 분을 만나 결혼까지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평생 결혼은 안 할 것 같았던 아주버님이 여자를 데려온 것도 놀랄 일이었죠. 오로지 일밖에 모르는 성격이라 온 가족이 아주버님의 말을 들었을 때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아주버님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는데도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중요시 생각했었고 자기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라 결혼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부모님 앞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문제는 아주버님의 결혼 통보가 시부모님한테는 예민하게 다가왔는지 제가 시댁 집안의 며느리라는 걸 좀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와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저 또한 그런 점들이 서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시댁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 내 큰아들과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한 여자가
인사 올 예정인데 아무래도 네가 그 자리는 좀 피해주는 게 좋겠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라는데 너는 중졸밖에 안 나왔으니 그걸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것들을 흠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큰아들 결혼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최대한 조심하려는 거니. 시애미 말에 불만을 안 가졌으면 좋겠구나. 서로 얼굴 붉히는 것보단 이해해주면 좋잖니. 내 말에 섭섭한 건 아니지? 차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너도 인사시킬 테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둬라.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재수 씨가 그 사람과 동서지간이 될 거라 얼굴을 제일 많이 마주할 텐데 대화하던 도중 중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대화 자체를 섞고 싶어 하겠어요. 그냥 중졸이라는 것도 숨기는 게 좋겠어요. 그런 거 괜히 알려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 데리고 왔을 때까지 음식 만드는 건 도와준다 해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을 때는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주든지 하세요. 그 사람이 남들 보는 시선 같은 걸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재수 씨가 가족도 없고 그동안 홀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저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좀 불편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진 투명 인간처럼 우리 집안에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게 좋겠네. 기분 나쁘거나 하진 않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기 위한 절차니까 재수 씨가 이해 좀 해줘요. 나 그동안 일만 하고 살았어요. 여자 하나 제대로 만나본 적 없이 성공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고 벌써 나이가 40이 넘어버렸는데 남은 인생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게 가족을 위해서다 생각하고 재수 씨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이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 그런 걸로 서운해하는 거 절대 없으니까 형 결혼하는 데나 신경 써. 미안한데 당신 밥 다 먹었으면 자리 좀 비켜줄래? 결혼 문제로 가족들끼리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신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제 인생에 흠이 많아서 그걸 시댁 식구들은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그간 그런 제 삶을 안쓰럽게 여기고 저를 아껴준 시댁 집안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족이 된 줄 알았었는데 아주버님의 중요한 결혼 문제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식구들의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부탁으로 자리를 피해주긴 했는데 제 감정이 좋지 않아 한참 뒤에 방으로 들어온 남편한테 제 입장에 대해 서운했던 점들을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낯선 반응이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내가 그걸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얘기한 건데 내가 반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날 하루 일단 조심해 달라는 건데 그게 불만이야? 우리 가족이 지금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지? 이럴 땐 서로가 이해해주고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 어떤 상황인지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니까. 그래, 나도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다들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라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시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만도 가지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평소와 다를 거 전혀 없어. 그저 당신이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것만
잠깐 피해달라는 거잖아. 어려운 거 없는데 이것 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만들 거야? 당신이랑 내가 하루 이틀 살아갈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형 결혼식 당신 때문에 파투라도 나면 나랑 웃으면서 지낼 수 있겠어? 당신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주면 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봐야 돼.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형 결혼 문제로 서로 예민하니까 조용히 따라줘. 남편도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를 등지고 누운 남편의 얼굴에는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로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원하고 있는 걸 서운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일이고 남편 말대로 앞으로 함께 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손이 통서로 들어올 예비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었지만 그런 거 하나 일절 물어보지 않았어요. 괜히 또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게 될까봐 눈치만 보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가족 모두가 함께 사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시무와 남편이 원해서 시댁에 사는 걸 결정했었는데 처음으로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뭐 찾는 거라도 있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내일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분 인사 온다고 음식 준비하신다면서요. 지금 아니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미리 정리 좀 해두려고 하는 거다. 네가 내일 들어가 있을 곳이다. 예비 며느리가 집 구경 좀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괜히 너랑 얼굴 마주하면 그게 더 껄끄럽잖아. 그러니까 내일 식사 준비 끝나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될 거다. 이 정도 공간이면 잠깐 동안 충분히 지낼 수 있잖아. 네? 내일 이 좁은 다락방에 들어가 있으라고요?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밖에 있다가 연락 주시면 그때 들어오든지 할게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 집안에 며느리로 생활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창피하세요? 저 이 집 식구 된 지 2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셨을 때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허리 펴기 힘든 이 좁은 다락방에 제가 왜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님이 무슨 생각으로 저를 이곳에 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내일 아주버님이 결혼할 분을 데려오기 전에 일찍 나갈 테니 그만 정리하세요. 솔직히 저 지금 너무 서운하고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겠다고? 너 지금 희애미 말 무시하는 거니?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쓸데없이 이곳을 정리하겠어? 네가 나가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바로 부를 수가 없잖아. 최대한 내 근처에 있어야 내일 도움이 필요할 때 다락방에 있는 너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없니? 며칠 전에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어머님이 시키는 거 거절한 적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고 여태껏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었고, 가족 구성원이 된 만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다고요. 그럼 이번에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서로 웃고 지내면서 만든 추억은 금방 잊혀지지만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남겨진 건 평생 간다고 그랬다. 이 문제로 너와 내가 상처받아서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았으면 좋겠니?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면 내일 하루 딱 눈 감고 시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모는 화가 많이 났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요를 했어요. 그날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당장이라도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걸 그르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락방 안을 정리하고 있는 시모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남편 역시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락방 안에도 힘들게 청소했으니 그날 하루 눈 딱 감고 시모의 말을 따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 편이 없었어요.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신 시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데 시부는 저와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피해 다니고만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따돌리는 것 같아 기분이 정말 안 좋아지자 그날 잠 한숨 못 자게 되었고 다음 날까지 좋지 않은 감정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아침 일찍 일어난 시모의 옆에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묵묵히 상차림을 준비하고 있던 시모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한마디 말도 없이 음식을 만드는데 열중하셨어요. 그렇게 음식이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아주버님한테 연락이 왔고 거의 다 도착했다는 말에 가족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뒤이어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시모는 갑자기 제 손목을 콱 움켜쥐더니 다락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남편이 뛰어오면서 시모를 도와 저를 다락방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시모는 예비 손윗동서가 될 형님이 갈 때까지 찍소리 하지 말고 있으라며 연락 줄 때까지 다락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아주버님과 함께 온 여성분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시모와 남편은 급하게 거실로 내려가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주방으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다락방에 있는 저 또한 점점 화가 치밀었고 다락방 안이 너무 좁아 답답하게 느껴지자 숨이 턱턱 막혀와 다락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기가 순환이 되자 그제서야 제 기분이 좀 가라앉을 수 있었는데 주방에서 서로 웃으면서 주고받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웃고 떠들던 대화 소리가 끊기더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좀 전까지 좋았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예비 형님한테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다락방에서 나온 저는 위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과 예비 형님의 대화 내용에 경악을 했고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그제서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사진 속 여자를 처음 봤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지금 그쪽이 거짓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 더 잘 알 텐데. 사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내 전화 한 통이면 그쪽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 몰라? 그래.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너, 내 큰아들과 결혼해서 뭔 짓을 꾸미려고 한 거지? 내 아들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노력을 네가 전부 다 빼앗으려 했었다며? 네? 아, 제가요? 중원 씨, 그동안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보여줬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 내가 이미 전부 뒷조사 해봤어.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1박 2일로 놀러 갔을 때 내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데 너는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줄 알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었지? 이게 지금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여보세요? 아, 그래. 지금 술 퍼먹어서 누가 잡아가도 모를 정도로 뻗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그래야 많은 돈을 거머쥘 수가 있다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건데? 그럼 이대로 굶어 죽을 거야? 우리가 한 번도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때처럼 사고사로 처리되게끔 준비하면 되는 거야. 문제될 거 전혀 없으니까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주면 돼. 이번 일 끝나면 또 해외에서 한동안 지내면 되는 거라고. 나 덕분에 당신이 그동안 편하게 살아왔다는 거 잊지 마. 돈 떨어졌으니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집안 사람들 내가 하버드 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설설 기더라. 결혼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당신은 돈 주고 산 가짜 부모들 입단속이나 잘해. 당신은 우리 집안 오빠가 되는 거야. 알겠어? 14년 전에도 해봤잖아. 그럼 밖에서 막노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돈 떨어졌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양심 같은 건 갖다 버려. 돈 쓸 때는 좋아했으면서 막상 또 일을 시작하려니까 두렵니? 14년 전에도 너 때문에 경찰에 붙잡힐 뻔했던 거 알지? 다행히 사고사로 상황이 마무리돼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두 번 실수는 용납 못해. 중학생밖에 안 됐던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데려가겠다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나는 솔직히 그때 그 애도 같이 작업하고 싶었다고. 요즘은 그때랑 달라. 조금이라도 망설였다간 우리 둘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음 단단히 잡아.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겠다던 여자가 정체 모를 남자와 통한 내용을 재생시켰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주버님의 재력이 탐나서 돈을 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도 충격인데 더 큰 문제는 14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그 여자가 꺼냈던 말들이 제가 겪었던 14년 전의 일과 너무 똑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다락방에서 내려와 천천히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하는 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왜 너를 이 집에 끌어들였는지 알아? 내 목숨을 앗아가려고 계획을 했다는 걸 용서하고 싶지 않아.
법적 처벌을 위해 데려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 14년 전에 네가 한 짓들이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된 재수 씨가 겪었던 과거와 너무 똑같았거든.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너를 끌어들인 거야. 이 사진 속에 있는 아이 누군지 알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너랑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너잖아. 여기 사진 속 가운데 있는 아이가 지금은 우리와 한 식구가 된 재수 씨거든. 왜? 사진을 보니까 많이 놀랐어? 네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재수 씨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데? 14년 전 일이라 경찰들이 단순 사고사라고 해서 그렇게 넘어갔었겠지. 그런데 네가 그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해외로 날라 버렸다면서? 이제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 그럼 지금 이 집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네?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몰래 숨겨놓고 있다는 말이잖아?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1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은 과거의 경찰들도 사고사로 인정한 부분이야. 벌써 한참 지난 일이라 지금 와서 그때의 일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라고. 나 지금 상당히 불쾌하거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함해? 그럼 직접 들어보면 되겠네. 애기씨, 지금 보고 있는 거 다 아니까 그만 나와요. 나 알죠?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장 나와서 네가 해명을 해야 내 억울함이 풀릴 거 아냐. 이 넓은 세상에서 왜 하필 네가 이곳에 있는 건데? 애기씨, 좋은 말 할 때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예비 손이 동서였던 그 사람은 목이 터져라 저를 찾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굳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여자는 14년 전에 저희 오빠와 결혼을 했었던 과거의 새언니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과거의 일들을 시댁 식구들 또한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 제가 타고 있던 유모차가 움직여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걸 막으려다가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와 오빠가 저를 키워줬었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오빠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일찍 결혼해 자리를 잡았었죠. 그런데 아빠도 갑작스러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빠의 회사를 같이 운영하던 오빠와 새언니 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늦둥이라 오빠와 12살이 넘게 차이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 새언니는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고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중학교 졸업을 앞둔 저는 가족 모두를 잃어 새언니의 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방학이었던 저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난장판으로 되어 있었고 잠시 뒤 어떤 남자가 여러 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집안의 물건을 치우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던 남자는 저희 부모님과 오빠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왔던 그 집을 새언니가 처분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때 당시 너무 어렸던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일했었던 회사 아저씨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회사를 찾아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새언니는 이미 회사도 헐값에 처분한 상태였었죠.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해왔던 아저씨와 다른 직원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엄청난 충격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저는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줌마와 언니들은 저를 친가족처럼 잘 대해주셨고, 그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경찰들은 사고사로 단정을 지었고, 해외로 이미 잠적해버린 새언니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험한 세상에서 발버둥 치며 뛰어다니는 게 전부였죠. 그리고 그런 제 삶에 지금의 남편이 나타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거였는데 평생을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저희 오빠가 사고사가 아닌 새언니였던 그 사람의 손에 의해 떠났다는 진실이 드러난 상태로 말이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때 당시 저에게 정말 잘해줬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면 속의 모습이었고 어렸던 저는 그 사람을 친언니로 생각하며 의지했었으니까요. 다락방에 나와 주저앉아 있는 저를 발견한 그 여자는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며 시댁 식구들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자기를 밖으로 보내달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하지 못하고 있자 그 여자는 자기 말을 알아듣지 못하냐고 멱살을 잡아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달려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면서 딸 같은 며느리 몸에 함부로 손을 댔다고 난리를 쳤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그 여자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고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그 여자가 저와 정말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올지 몰라 저에게 신변 위험이 생기게 될까봐 다락방에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했던 거라면서 처음부터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는데도 말하지 못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선택한 거라며 그동안 제가 겪었을 아픔들에 대해 시모는 용서를 구하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남편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여자를 바라보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14년 전에 있었던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아주버님까지 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서둘러 연행해달라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시댁 식구들한테 말하지 않고 속으로 숨기고만 있었다면 제 눈앞에 쓰러져 있던 그 여자한테 오히려 역으로 당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게 확실해질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거고 저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전화통화했던 그 남자도 결국 붙잡히게 되었고 저는 14년 전에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을 이제서야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를 세상 떠나게 하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그 여자는 징역 20년 이상 선고받게 될 확률이 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했던 잘못과 또 현재의 추가적인 계획 범행을 저지르려는 행동들이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해 형벌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 밝혀져 지금 현재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오빠가 억울하게 당한 그때 일들을 이제야 풀 수 있게 돼서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시댁 식구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법정에 서게 될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빠를 해한 그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은 슬픔이 아닌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판결이 났을 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한부라는 거 살면서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의사에게 처음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몸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저에게 또 다른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고 10년간 남편과 함께 해온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하나의 행동은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뒤 남편의 부탁으로 고물상 운영하는 걸 도와주게 되었죠. 사무직 일만 하던 제가 거친 일을 하려다 보니 자주 다치게 되었고 이런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았는지 병원에 다녀올 때면 항상 불만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날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상처되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남편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고물상 일을 도와준 것 뿐이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말만 듣게 되니 더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게 좋겠다며 더는 고물상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설명하니 그제서야 저를 걱정하는 척 몇 마디 건네면서 한창 바쁜 시기에 일을 하지 않는 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한가해지면 그때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바로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저도 한동안 남편 옆에서 일 좀 했다고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쉽게 그만두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묵묵히 고물상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해온 시간이 어느덧 10년이나 흘러버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물상 일이 거의 대부분이 몸으로 하는 일이고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해서 근력적으로는 큰 문제 없었고 체력도 나쁘지 않아서 쉽게 회복을 했었는데 꽤 오랜 기간 피로가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영양 보충제를 먹어보기도 하면서 반복되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조금만 일해도 금방 지쳐 보였어요. 아무리 일도 중요하지만 몸이 우선적으로 잘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남편과 저도 점점 일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병원을 잠깐 다녀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일하루 쉬고 건강검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나이 40 넘으면 한 번쯤 해야 된대.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데 비슷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점점 일하는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 소리는 어머님한테 잠깐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쉬긴 뭘 쉬어. 요즘 가전제품 수거로 한창 바쁜 시기인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우리는 고물로 먹고 산다는 거 잊었어? 고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 거 그동안 나랑 같이 일하면서 봐왔잖아. 시기 놓치면 다른 경쟁업체들이 가로채 간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짓 하고 있는데 하루를 쉬면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 누가 해줄 거야? 어차피 병원 가봤자 피로 누적이라면서 영양주사 맞고 가라는 말뿐이야. 의사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내가 몸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이번만큼은 내 말 좀 따라주면 안 돼? 하루 쉰다고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남편은 저에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무시하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항상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던 저는 며칠간 남편과 대화조차 섞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생활이 반복이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하루 이틀 겪어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역시 참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제 딸을 시모에게 잠깐 맡긴 뒤 인생 처음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한 번 하고 나니 심적으로 안심은 됐었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일상으로 복귀해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제 몸에 문제 있는 듯 전화로 설명드리기는 힘들다며 내원해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바쁘게 일하는 남편한테 다가가 의사가 병원으로 내원해달라고 했다며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무서워서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 지금 바쁘게 일하는 거 안 보여? 그냥 가지 마. 어차피 병원 상술이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겁줘서 뺏겨 먹으려는 속셈이라고. 우리들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 가서 괜히 돈만 축내지 말고 저기 쌓아놓은 물건이나 가지고 와. 오늘 분리 안 해놓으면 내일 밤새워서 일해야 된다고. 그냥 나처럼 몸이 피로하거나 안 좋은 것 같으면 약국에서 진통제 하나 사서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빨리 서둘러. 저녁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이럴 시간 없다고. 병원은 무슨? 하여간 의사놈들 어떻게 해서든 서민들 돈 빨아먹을 생각만 한다니까. 계속 서 있을 거야? 당신은 내가 조금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병원에서 돈 몇 푼 벌자고 일부러 전화를 했겠냐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게 확실하니까 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일단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수상한데 뭘 믿고 가겠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뭐 좀 되는 것 마냥 행동하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고. 의사면 다냐?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도 되는 거냐고? 남편은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데도 일이 더 우선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들고 있던 고물을 바닥으로 던진 뒤 혼자 가겠다면서 사무실에 들어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10년 동안 상처받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의지하면서 지냈었는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행동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자
그제서야 남편은 투덜거리며 저를 붙잡아 차에 태웠고 병원에 가는 동안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겨우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상담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적으로 점점 불안해지던 저는 숨이 가빠왔고 제발 큰일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제 이름을 호명할 때까지 기다린 지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제 차례가 오게 되었고 투덜거리는 남편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들을 정신없이 정리하면서 간호사가 건네준 파일을 받아 살펴본 뒤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의사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길어야 한 달이고 치료를 받는다 해도 버틸 수 있는 건 최대 3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던 거죠. 침묵의 암이라고 간세포 암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간 같은 경우 말기가 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그동안 몸에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없냐는 말을 했을 때 잠을 푹 자도 피로하거나 몸이 좀 안 좋았을 땐 남편이 건네준 진통제로 지내왔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몸 상태가 느껴졌을 때 바로 병원에 왔었다면 그래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하고 그동안 진통제에 의지하다 보니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건 어려웠을 거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단 주변 정리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몸 여기저기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간 이식을 받는다 해도 생존할 수 있는 확신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진료실을 나왔는데 제 삶이 한순간에 끝난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창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제 딸의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슬픔이 밀려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에휴,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길어야 3달이란다. 1달이나 3달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괜히 비싼 돈 들일 필요 없잖아. 일단 양가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주변 정리부터 하는 게 좋겠다.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 떠나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장례도 치러야 하고 일도 며칠 동안 쉬어야 돼서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떠나는 사람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뒤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지 알아? 40 초반밖에 안 됐으면서 간세포암 말기가 말이 돼? 어떻게 된 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냐? 아, 그리고 미리 말해두겠는데 내 간은 당신한테 절대 떼어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미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굳이 내가 당신한테 간을 줄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줄 생각도 없었지만 괜히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되는 거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주변 정리해. 마지막까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10년을 함께 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그것뿐이야? 어떻게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어?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너를 보니까 내 삶이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런 사람을 여태까지 믿고 살아온 내가 정신 나갔던 거지. 너한테 간받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한부 판정받은 나한테 마지막까지 일을 하라고? 이제 세상 떠난다니까.
필요 없다 이거지? 내가 곱게 세상 떠나줄 것 같아? 내가 10년간 일한 보상 그대로 다 받아낼 거야. 아, 맞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혹시 몰라 이거 챙겨왔었거든. 병원에서 대부분 오라고 하면 거의 안 좋은 결과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된다면 당신한테 이걸 주려고 했었는데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잊고 있었지 뭐야. 자, 이거 받아. 내가 굳이 너 세상 떠나는 것까지 뒤처리 해줄 필요는 없잖아. 지금 한창 바쁜 시기인데 언제 세상 떠나는 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한 달이나 못 기다리지. 차라리 이혼하고 신변 정리는 장인 장모한테 처리해 달라고 해. 남편은 가방에서 꺼낸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내려치면서 자기 인생 정말 말아먹었다고 제 딸도 저희 부모님께 넘겨줄 거라면서 저와 온전히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따라 나왔던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죠. 이혼 서류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미 저와 헤어질 생각이 있었다는 거였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꺼내들은 이혼 서류 한 장에 저 또한 더는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를 주워들어 힘겹게 몸을 일으킨 뒤 남편의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친 뒤 몸을 돌려 병원에서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상담실에서 뛰쳐나온 의사가 저에게 뛰어왔어요. 당황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충격 발언을 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환자 상담을 하다가 저와 남편의 정밀검진 차트가 바뀐 걸 모르고 있었다면서 의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은 전부 남편한테 해당되는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이 꺼낸 한마디는 자기를 놀리는 거냐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어이없다는 얼굴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의사는 못 믿겠으면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봐도 되지만 이미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차트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반전 상황에 저희 부부는 서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사받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미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던 터라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뭐 하는 거냐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이대로 가게? 나는 당신이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했을 때 따라 나서 줬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냥 가겠다고? 일단 검사 한 번 더 받아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검사 혼자 받으면 되는 거잖아. 나는 지금 너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돋고 싫거든? 의사가 나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 좀 전까지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 내가 다시 그 말 똑같이 해줄까? 오늘 일로 서로 볼장 다 봤는데 뭐하러 같이 붙어 있어? 알아서 검사 받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물이나 주우면서 남은 인생 마감하면 되겠네. 아까는 너랑 이혼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정말 바뀐 거 알아? 지금 이혼하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잖아. 어차피 길어야 한 달인데 그거 못 참겠어? 지긋지긋한 인생 10년을 참아왔는데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당신이 그간 힘들게 일해 벌어모은 재산 잘 쓰도록 할게. 아, 그리고 하나 말해둘 게 있는데 내간 당신한테 이식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지? 내 몸이 건강해야 우리 소리 옆에서 보살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너한테 이식을 해줘봤자 이미 몸 구석구석 암세포로 전이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쓸데없는 짓으로 생명 연장해봤자 꼴랑 3개월이면 그냥 깔끔하게 세상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데 굳이 검사할 필요 있을까? 검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시간도 너는 아깝게 생각하잖아. 그냥 가서 고물이나 더 주어서 세상 떠나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너한테 내려진 벌 그냥 달게 받아. 남편은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그게 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본인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는지 정밀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변함이 없었고 남편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시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충격을 받은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니? 우리 아들이 간세포 암이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었잖아. 한창 일이 바빠서 많이 피로해 보이긴 했지만 그게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곤 전혀 몰랐는데 정말 의사가 말한 대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확실한 거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데 지금 당장 항암 치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기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포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지. 병원에서도 이미 주변 정리하라고 했어요.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길어야 3달이라고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도 그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그럼 간 이식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간세포 암이라며. 그럼 간만 떼어내면 되는 건데 시한부 판정 선고는 너무한 거 아니니? 이식 받을 수 있는지 물어는 봤어? 지금 시점에 간 이식을 해봤자 의미가 없대요. 간 이식을 해도 얼마 못 가 재발할 확률이 80%나 된다던데요. 이미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는 암세포가 다시 간으로 들어갈 테고 이미 여러 곳에 암전이의 증상도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어요. 진통제를 달고 사는 게 아닌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저 사람은 병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약국에서 진통제만 주야장천 사서 먹었다니까요. 기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는 내 아들이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야? 어쩜 조금도 슬퍼하질 않니? 10년 넘게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살았는데 정도 없는 거냐? 저 사람이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정 떨어지게 만든 게 누군데요? 병원에서 차트가 저 사람 거랑 바뀌어서 제가 시한부 판정으로 오진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 얼굴에 이혼 서류 던지더라고요. 시한부 인생 한 달 그거 못 기다려 주겠다면서 장례식장 비용 처리하는 것도 아깝다며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앞에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가는 바라지도 말래요. 한 달이나 3달 똑같은 거 아니냐면서 하루빨리 세상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소리를 질렀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싫어도 함께 살아온 세월에 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죠? 저는 이미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어떠한 것도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저대로 세상 떠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간이식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내 사자 간이식 기다리는 것도 차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 못 빠지게 기다리다가 결국 먼저 세상 떠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냥 주변 정리하게 놔둬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 데리고 가시던지요. 저는 저 사람 얼굴 보는 것조차 소름 돋는다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몬은 제 뺨에 손을 올리려 팔을 들길래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시몬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던 걸 꾹 참아내더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시몬은 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되겠냐고 분명 방법은 있을 거라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이 치료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가라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힘들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으니 그에 따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비록 차트가 바뀌어서 오진을 했었지만 처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모든 걸 다 잃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시부모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한참 동안 집안에 정적이 흐르다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던 저는 남편이 밖으로 나왔어도 모른 척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던 순간이었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더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정말 미안해.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었어.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론 항상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든든했었다고. 원래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땐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잖아. 떠나가고 나서야 알게 된다며. 나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될 걸 알게 되니까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 수 있겠더라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1%의 기적이라도 바라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나한테 간 이식을 해준다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할게.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무릎 꿇은 게 간 때문이야? 당신이 살고 싶어서 내 몸속에 있는 간을 원하는 거냐고. 미안하지만 이미 나는 당신의 가면 쓴 얼굴을 봐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들어줄 생각 조금도 없어.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그냥 마음 편히 모든 걸 내려놔. 남은 며칠간만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세상 떠나면 되는 거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나게 되어 있어. 평생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 누가 먼저 가냐 그것뿐이야. 어차피 나도 한 30년 정도 있다가 당신 곁을 따라가겠지. 그래도 내 딸 결혼하는 건 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좋은 아빠였다고 말은 해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더 할 말 없는 거지? 그리고 나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애 보면서 집안일에 당신까지 보살펴줄 체력이 안 돼. 내 몸 내가 관리해야지. 안 그래? 도움이 필요하면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해.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간이식을 해달라며 더 살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1%의 기적을 바라고 간을 이식해 준다 한들 만에 하나 나중에 좋아졌다 해도 남편은 저를 또다시 무시할 거고 온갖 상처를 다 주겠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저 또한 남편이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제 간을 떼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저희 부부의 차트가 바뀌었을 때 저를 바라보던 시선과 이혼 서류를 챙겨왔을 때의 행동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저를 인생의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닌 고물상에서 무급으로 일해줄 사람을 원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은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시모는 서로 안 좋은 관계였어도 부부 사이였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전화를 했네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모습은 보는 게 좋겠죠.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될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경험으로 많은 걸 느끼게 되었고 한 번뿐인 인생 제 딸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언제나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